혹시 지금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을 보며 이 정도면 남은 인생은 탄탄대로지라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내 집 한 채 믿고 자식이 사업한다는데 내 자식 기 한 번 살려주자며 도장 찍을 준비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보, 이번 달 통장에 12,400원 남았어. 이게 말이 돼? 천안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9억짜리 아파트 거실. 한때 최 이사님 소리를 들으며 회사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저와 똑같이 임원까지 지냈던 제 아내 미선 씨는 어제 저녁 관리비 고지서를 앞에 두고 서로의 바닥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만 300만 원, 퇴직금 3억 원을 손에 쥐고 누구보다 화려하게 은퇴했던 우리 부부가 왜 지금은 한 끼 식사 비용을 걱정하며 도시 변두리 좁은 빌라로 쫓겨날 처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전부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을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뼈를 묻어 전무이사까지 달았고 퇴직하는 날 후배들은 이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컸습니다라며 꽃다발을 안겨줬죠. 그때 제 주머니에는 각자 1억 5천만 원씩, 부부 합쳐서 3억 원의 퇴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300만 원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생활비 줄인다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임원 출신이라는 그가 짜는 체면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최 이사님, 오늘 골프 한 게임 어떠십니까? 후배들의 전화 한 통에 50만 원씩 하는 라운딩을 돌고 저녁에는 내가 낼게라며 카드를 긁는 것이 성공한 노후의 표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하나뿐인 아들이 아버지, 저 샤브샤브 집 하나 차려보렵니다라며 무릎을 꿇던 날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창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 퇴직금을 헐고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으면서도 저는 웃었습니다. 경영 전문가인 내 아들이라면 금방 성공해서 효도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샤브샤브 집이 망하고 아들이 다시 디저트 카페를 하겠다며 아파트를 팔아 2억 원을 더 보태달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자식이 아니라 제 목을 조르는 괴물을 키우고 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월 300만 원의 연금이 대출 이자와 아들의 빚을 갚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처참한 과정. 품격을 지키려다 괴물이 되어버린 우리 노부부의 이 솔직하고도 뼈아픈 경험담은 지금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3년의 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여러분에게 닥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부디 저와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방에 꽤 규모 있는 중소제조기업에서 30년을 버텼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전무이사라는 별까지 달았으니 제 인생은 누가 봐도 성공한 드라마 그 자체라고 생각했죠. 매일 아침 비서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고 제 결제사인 하나에 수십억짜리 프로젝트가 움직이던 시절, 은퇴하던 날 수백 명의 후배가 강당을 메우고 기립박수를 쳐주던 그 뜨거운 열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은퇴 후 삶의 훈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 미선이도 저와 같은 회사에서 부장까지 지냈습니다. 부부가 한 회사에서 나란히 임원과 간부를 지냈으니 우리는 업계에서도 유명한 파워 커플이었죠. 우리가 은퇴할 때 확정된 국민연금은 제 몫이 160만 원, 아내 몫이 140만 원으로 딱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으로 각자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천안 신도시의 대장주라 불리는 9억짜리 아파트도 이미 대출 하나 없이 깨끗한 우리 소유였고요. 여보, 우리 이 정도면 상위 1% 노후 아니야? 아내는 은퇴. 다음 날 백화점 VIP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웃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고 현금 자산만 3억 원이 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회사를 나왔는데도 제 몸에는 이사님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회사 후배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필드 한번 나가시죠?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필드에 나가면 후배들은 여전히 저를 상사 대접했습니다. 카트를 타고 이동하며 나누는 깍듯한 대화들, 그리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 쏟아지는 찬사들. 그 분위기에 취해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저는 버릇처럼 제 지갑을 열었습니다. 에이, 이사님, 저희가 모셔야죠. 후배들이 말리는 신용을 할 때마다 저는 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 선배고 이사였는데 어떻게 너희한테 얻어먹냐? 오늘 골프비랑 밥값은 다 내가 계산할게. 걱정 마. 골프 라운딩 한 번에 밥값까지 하면 하루 60만 원이 우습게 나갔습니다. 그런 자리가 한 달에 서너 번만 있어도 200만 원이 넘게 깨졌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미선이도 그놈의 사모님 소리를 포기 못했습니다. 동네 시니어 모임이나 예전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최고급 코스 요리를 대접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임원 출신인데 없어 보이면 사람들이 욕해. 그게 아내의 논리였습니다. 우리는 은퇴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은 우리 부부의 한 달 품위 유지비로도 턱없이 부족했죠. 모자란 돈은 퇴직금 3억 원에서 야금야금 꺼내 썼습니다. 매달 20만 300만 원씩 원금을 갉아먹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썼던 돈은 품위가 아니라 미래의 목숨값을 미리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역시 멋지십니다. 그 알량한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는 매달 수백만 원씩을 허공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퇴직금 통장이 벌써 2억 초반으로 떨어졌어. 우리 조금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연금이 300만 원씩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 돈은 우리가 평생 고생한 대가야. 쓸 때 써야지. 솔직히 그때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더 이상 남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평범한 노인이 되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조용한 휴식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멍청한 사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내 연금, 내 집, 그리고 나를 따르는 후배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제 노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냉혹했고 제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경영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주변에서 당신을 부르는 그 화려한 직함은 은퇴하는 순간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강도로 돌변한다는 사실을요. 첫 번째 위기는 이렇게 이사님이라는 이름표를 스스로 떼어내지 못한 우리의 오만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얼마 뒤 아들의 간절한 눈물 앞에서 우리 부부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로 변하게 됩니다. 품위 유지비로 매달 수백만 원씩 써대던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뿐인 아들 녀석이 평소와 달리 꽤나 묵직해 보이는 양주 한 병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잘 다니던 녀석이라 늘 든든했는데 그날따라 녀석의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이더군요.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아내 미선 씨는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고 저 역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원 출신 아버지 아닙니까?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이유를 물었죠. 조직 생활이라는 게 원래 내 마음 같지 않은 법이다. 그래, 대안은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샤브샤브 매장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신도시 중심 상권에 자리가 났는데 지금이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다며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더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모은 돈이랑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딱 4억 원이 모자랍니다. 아버지만 믿고 사표 냈어요. 4억 원이라니. 저희 부부 손에 쥐어진 퇴직금 3억 원은 이미 골프니 모임이니 하며 반년 만에 거의 1억 가까이 헐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수중에 남은 건 2억 남짓뿐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자식 녀석이 저를 인생의 롤모델이라 부르며 아버지 같은 경영 전문가가 도와주시면 무조건 대박 난다고 하는데 거기서 돈 없다는 소리가 차마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요. 부모라는 이름표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여보, 우리 퇴직금 남은 거랑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 아들 녀석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순 없잖아. 아내는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우리 연금이 300만 원씩 나오긴 하지만 빚을 지는 건 위험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주택담보대출이야. 하지만 아들의 눈물을 본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결국 우리는 자식의 인생에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임원 시절에 배운 경영, 노하우 다 전수해 줄게. 걱정 마라. 다음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임원 시절엔 은행장들이 직접 찾아와 인사를 하더니 직함 없는 60대 노인이 되어 창구에 앉으니 상담 직원의 눈빛부터가 예전과 다르더군요. 어르신, 소득 증빙이 연금 300만 원뿐이라 한도가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아파트 시세가 9억이라도 담보 비율 따져보면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잘 나가는 전무이사인 줄 알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고위험군 노인이었던 겁니다. 부족한 돈을 채우려니 결국 제가 아끼던 보장성 보험과 아내의 실비보험 일부까지 약관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남은 돈 탈탈 털고 아파트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총 4억 원을 건네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거다라고 믿으면서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집까지 건드리려 하시는 분들이요. 그때의 저는 제가 아주 멋진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은 다르다. 내가 뒤에서 봐주는데 망할 리가 없다는 근거 없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업은 자격증 없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은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샤브샤브 매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성공해서 벤츠 한 대 뽑아드릴게요. 매달 용돈도 200만 원씩 꼭 드릴게요.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소리였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당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시한 예상 수익률은 완전히 뻥튀기 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영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저는 그 흔한 현장 실사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아들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신도시 상권이라는 곳은 전쟁터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만 800만 원, 인건비에 식재료비까지. 거기에 우리가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연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은행이 100만 원 떼어가고 아내와 제품이 유지비로 200만 원 쓰고 나니 생활비는커녕 손자 용돈 줄 돈도 없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돈 벌면 다 해결될 거야라는 희망 고문이 우리 부부를 버티게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아들의 가게에 손님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아주 잔인하게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의 눈물은 부모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그 독약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의 30년 노후는 단 3개월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천안 신도시 한복판에 100평짜리 대형 샤브샤브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당일 가게 입구는 제 후배들이 보낸 화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전무이사 최연섭이라는 이름이 적힌 리본들이 바람에 흩날리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 마치 제가 다시 현장에 복귀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첫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30년 동안 조직을 관리했던 임원 출신 아닙니까? 가게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예전 거래처 사장님들부터 회사 후배들까지 줄을 지어 찾아와 사장님, 역시 안목이 대단하십니다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30개가 넘는 테이블이 꽉 들어찼고 대기줄이 건물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첫 달 매출 전표를 찍어보니 무려 8,500만 원이 나오더군요. 여보, 봤지? 내 경영 노하우가 어디 가겠어? 아내 미선 씨도 그제야 마음을 놓는 눈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의 그 화려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임원 시절보다 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죠. 아들은 매달 정산이 끝나면 제 손에 용돈이라며 20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연금 300만 원에 아들이 주는 200만 원까지 합치니 한 달 수입이 500만 원.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 100만 원을 내고도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백화점을 제 집 드나들 듯 했고 지인들을 만나면 우리 아들 가게로 와라. 내가 풀코스로 쏜다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돈 버는 게 참 쉬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1년만 하면 아파트 담보대출 다 갚고 아들 장가도 보내겠다 그런 달콤한 상상을 하며 매일 밤 아내와 비싼 와인을 땄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매출 뒤에는 어마어마한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도시 상권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매장을 돌리기 위해 뽑은 아르바이트생만 1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는 로열티와 식재료비까지 빼고 나니 사실 8,500만 원을 팔아도 아들 손에 남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장사는 기세야. 직원들 복지 아끼지 말고 손님들한테 서비스 팍팍 줘. 임원 시절이 통 큰 경영을 장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장사는 10원, 100원을 아끼는 싸움인데 저는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만 다루던 습관을 못 버린 겁니다.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그저 다 잘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중간에 긴장되는 순간이 한 번 있긴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어느 날 장부를 보여주며 고민을 털어놓더군요. 아버지, 매출은 높은데 식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번에 실비보험이랑 종신보험 보험료도 올려야 한다는데. 그때 저는 아들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야, 장사 초보가 말이 많아. 매출이 이렇게 높은데 뭐가 걱정이야. 보험 같은 건 나중에 정리하면 돼. 지금은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때야. 지금 생각하면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제 고집만 부리는 최악의 상사, 그게 바로 제 아들에게 제가 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픈빨이라는 건 딱 3개월까지였습니다. 지인들의 팔아주기가 뜸해지고 호기심에 찾아왔던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가게 안에는 빈 테이블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날씨가 더워지면 샤브샤브가 안 팔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가짜 안도감 속에 숨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잘 풀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불길한 징조가 보이는데도 눈을 감아버리는 분들이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 노후를 파먹는 좀벌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가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연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였던 300만 원이 이제는 아들의 가게를 지탱하기 위한 수혈, 자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부부를 지켜주던 9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차가운 족쇄로 변해가는지 말입니다. 딱 1년이 지나자 신기루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가게에 나갔는데 100평짜리 매장에 손님이 단 한 팀도 없더군요. 넓은 매장에 에어컨만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긁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옆 건물에 대형 무한리필 샤브샤브 체인이 들어섰더라고요. 가격은 우리보다 3,000원 싸고 샐러드바는 훨씬 화려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단순히 맛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검색해서 더 싸고 화려한 곳으로 몰리는데 임원 출신인 저는 그런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고기질이 훨씬 좋은데 왜 안 올까? 그저 자존심만 내세우며 빈 테이블만 지키고 앉아 있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니 아들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통장 내역을 보여주더군요. 매달 나가는 임대료 1,000만 원에 인건비 1,500만 원. 여기에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가게 이름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이며 의무보험 납입금까지. 매달 숨만 쉬어도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매출은 그 절반도 안 찍히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들은 제 손에 쥐어주던 용돈 200만 원을 2달째 끊은 상태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주는 용돈 200만 원이 사라지자 제 연금 300만 원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300만 원 중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120만 원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천안 9억 아파트의 관리비와 우리 부부 보험료로 80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건 고작 100만 원. 이 100만 원으로 예전처럼 후배들 만나 골프 치고 아내와 백화점 쇼핑을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노후 파산의 전조 현상이었다는 것을요. 여보, 나 이번 달 모임 다 취소했어. 돈이 너무 없어서. 아내가 안방에서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임원 부인 소리 들으며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친구들에게 돈 없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만 틀어박힌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배들이 전화를 해오면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적어도 30만 원은 써야 하는데 수중에 남은 돈으로는 제 한 몸 챙기기도 버거웠으니까요. 막상 해보니까요. 가난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에게 잊히고 무시당하는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우편함에 노란색 고지서가 꽂혀 있더군요. 아들이 가게 운영하면서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섰던 소상공인 대출의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제 신용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이 안 막혀서 그러는데 아버지 연금 들어오는 거에서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굶더라도 자식은 살려야 한다는 그 미련한 부성애가 다시 한번 제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결국 제 생활비로 써야 할 마지막 100만 원까지 아들의 구멍난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부의 식탁에서는 고기가 사라졌고 대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파는 마트 할인 코너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임원 출신인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들이 부러워하던 월 300만 원의 연금은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빚쟁이들에게 가장 먼저 뜯기는 먹잇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 연금 조금 덜 쓰지 뭐 하면서 야금야금 보태주고 계신 분들이요. 그 돈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돌덩이라는 걸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지금까지 쏟아부은 4억 원이 아까워서, 그리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늪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간다는 그 비참한 현실이 제 앞에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부정하고만 싶었습니다. 지옥 같은 6개월이 지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가게가 SNS에서 이른바 대박이 난 겁니다. 어느 유명 인플루언서가 저희 가게 샤브샤브를 부모님 모시고 오기 좋은 고급스러운 곳으로 소개한 게 발단이었죠. 그날 이후 텅 비어있던 테이블은 다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약 전화는 빗발쳤고 주말이면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갔습니다. 매출은 전성기 때보다 더 높은 1억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그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활짝 웃으며 제 손에 2달치 밀린 용돈 400만 원을 쥐어주더군요. 아버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버티면 이긴다고 했죠?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역시 내 아들은 나를 닮아 위기에 강하다는 착각, 그리고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는 오만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연체되었던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싹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저분하게 날아오던 독촉 고지서들이 사라지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연금 300만 원도 이제 온전히 우리 부부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 미선 씨도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지. 아내는 그동안 끊었던 백화점 문화센터를 다시 등록하고 지인들에게 우리 아들 가게가 줄을 선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시 예전의 그 이사님과 사모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못 쳤던 골프 라운딩을 보충하듯 매주 필드로 나갔고 고가의 연금보험과 실비보험 납입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 마트 할인 코너를 뒤지던 비참함은 마치 전생의 일인 양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가게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다시 집중했습니다. 아들은 매출이 늘어나자마자 고급 외제차를 리스로 뽑았습니다. 아버지, 사업가는 차가 곧 명함이에요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래, 기죽지 말라며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대박 매출은 반짝 유행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손님들이 몰려올 때 서비스질을 높이고 식재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들어오는 돈을 쓰기에만 바빴습니다. 가게 통장에 돈이 쌓이니 퇴직금으로 메꿨던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이 기세면 금방 건물주 되겠다는 헛된 꿈을 꿨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던 적도 있었죠. 주방장이 사장님, 손님은 많은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실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라고 충고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콧방귀로 넘겼습니다. 이 사람아, 매출이 1억인데 뭐가 안 남는다는 거야? 자네는 요리나 신경 써. 경영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임원 출신이라는 제 자존심이 현장의 경고를 또다시 묵살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가맹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라는 본사의 압박.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의심을 했겠지만 당시 우리 부부는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리뉴얼하면 매출이 20%는 더 뛸 거야라는 본사의 꼬드김에 우리는 또다시 아파트 담보를 이용해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빚을 낼 때의 그 가벼운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무거운 족쇄가 될지 전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매달 연금 300만 원이 통장에 찍히고 아들이 주는 용돈이 있고 가게 문 밖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위기가 지나갔다고 생각되는 순간 더 큰 욕심을 부리며 무리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리뉴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가게 문을 잠시 닫았던 그 2주일 사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단맛에 취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 감행했던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그 2주간의 휴업이 우리 가족의 목줄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화려하게 재오픈을 준비하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수화기 넘어 들리는 아들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고 쳤어요. 가게 못 열 것 같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공사 기간 중에 아들 녀석이 급전을 구하겠다고 제 명의를 도용해 고금리, 사채와 카드론까지 손을 댄 거였습니다. 경영 전문가라 자부하던 저는 정작 제 아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리뉴얼만 하면 구름처럼 몰려올 줄 알았던 손님들은 2주라는 짧은 공백 사이 이미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린 뒤였습니다. 오픈 첫날 야심차게 준비한 재료들은 손님 한 명 받지 못하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한번 꺾인 기세는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리뉴얼 대출까지 더해져 이제 연금 300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바쳐야 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아파트 팔아야겠어. 아내 미선 씨의 목소리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천안에서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9억짜리 아파트. 평생을 일해 일궈낸 그 집을 팔아 아들의 사채를 끄고 우리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전세를 구하려던 찰나 아들이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샤브샤브가 아니라 카페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샤브샤브는 인건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요즘은 무인 카페나 디저트 카페가 대세래요. 이미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랑 얘기 다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2억 원만 더 빌려주세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그 2억 원을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범죄자 만들 순 없지 않냐며 마지막 남은 피 같은 돈 2억 원을 다시 아들에게 밀어넣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우리를 도시 변두리 좁고 습한 빌라로 몰아넣는 마지막 발차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막상 해보니까요. 부모의 눈먼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죽으러 가는 동반 자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조차 제대로 써지지 않더군요. 9억 원이던 아파트는 급매로 내놓느라 8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대출금 상환하고 아들 카페 창업 자금 2억 원 떼어주고 나니 우리 수중에 남은 건 단돈 1억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아내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원 출신이라는 명함도 천안의 9억 아파트도 남들이 부러워하던 여유로운 노후도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연금 300만 원이 나오긴 했지만 아들이 새로 차린 카페 역시 오픈 한 달 만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과다 경쟁으로 적자의 늪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페를 차리면 아들이 매달 수익금을 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 부부의 연금을 쪼개 아들의 카페 전기세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마지막 한 번만이라는 말을 믿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 한 번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제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천안 신도시의 그 넓고 쾌적한 아파트를 떠나 도시 변두리,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는 15평 빌라로 짐을 옮기던 날, 저는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때 전무이사 소리 들으며 어깨 펴고 살던 제가 짐꾼들에게 이 가구는 비싼 거니까 조심해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아내 미선 씨는 아예 고개를 돌리고 울더군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자존심도 같이 꺾여야 하는데 수십 년을 임원으로 살았던 제 몸뚱이는 여전히 고급 가죽 소파와 비싼 식재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도 아내는 백화점에서 사오던 유기농 채소가 아니면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판 돈에서 떼어준 2억 원으로 차린 아들의 카페는 말이 카페지 그냥 돈을 집어삼키는 하수구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달 말도 안 되는 원두값을 청구했고 아들 녀석은 손님이 없는데도
체면 차린다고 외제차 리스료 150만 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카페 월세가 300만 원인데 이번 달에도 500만 원이 모자라요. 아버지 연금 들어오면 조금만 더 보태주세요. 다음 달엔 진짜 자리가 잡힐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뻔뻔한 요구에 처음으로 자식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 미선 씨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신용불량자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되지, 여보. 막상 해보니까요. 부부싸움은 돈이 없을 때 가장 잔인한 법이더라고요. 평생 저를 믿고 내조하던 아내는 이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경영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않았어도, 아들 사업 말리기만 했어도 우리가 이 꼴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무이사 최연섭은 회사 돈은 잘 관리했을지 몰라도 정작 제 가족의 노후 자금과 자식의 인성은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보루였던 실비보험과 암보험까지 손을 댔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원 갈 일은 늘어나는데 당장 아들 빚 갚아줄 돈이 없어서 10수년 부어온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환급금 3천만 원. 그 피 같은 돈을 다시 아들의 카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돈을 보내준 날 아들은 친구들과 강남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군요. 부모는 100원짜리 하나에 벌벌 떨며 보험까지 깼는데 자식은 여전히 부모의 연금과 자산이 무한한 화수분인 줄 알았던 겁니다. 이놈아, 너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제가 아들 녀석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을 때 아들은 오히려 저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사업해보라고 부추겼잖아요. 전무이사 체면에 아들 망하는 거 보기 싫어서 돈 준 거 아니냐고요. 그날 저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준 돈은 사랑이 아니라 제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뇌물이었다는 것을 자식의 입을 통해 확인한 꼴이었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사라진 자리에는 원망과 증오만 남았습니다. 이제 연금 300만 원 중에서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은 집을 팔아 갚았지만 아들의 카페를 위해 제 이름으로 빌린 신용대출 원리금이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100만 원으로 두 식구 약값 대고 관리비 내고 나면 하루 식비로 10,000원도 쓰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한때 호텔 뷔페를 제 집 드나들 듯하던 임원 부부가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평화는 연금 액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과의 거리두기에서 온다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인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라고 믿으며 내 노후 자금의 열쇠를 자식에게 통째로 넘겨주려는 분들이요. 그 열쇠가 여러분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될 수 있다는 걸 제 뼈아픈 갈등을 보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들의 카페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하나 남았더군요. 매달 제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 300만 원. 그 300만 원이 이제 우리 부부를 살리는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다시 아들에게 뺏길 먹잇감이 될지 우리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두 번째 사업이었던 카페마저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은 날, 저는 변두리 빌라 옥상에 올라가 담배 한 대를 물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전무이사의 손이 단돈 몇백 원짜리 담배 한 개비를 들고 벌벌 떨리고 있더군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빚만 남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연락을 끊고 어디론가 숨어버렸고 제 이름으로 빌린 신용대출과 아내 이름으로 긁은 카드론 고지서만 매일 아침 우편함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바닥을 치니까 그제야 주변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퇴할 때만 해도 이사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라고 외치던 후배들. 제가 돈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신기하게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한 번은 정말 자존심 다 버리고 예전 가장 아끼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봐, 김 부장.
내가 지금 사정이 좀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아이고 이사님. 요즘 저도 대출 이자 갚느라 죽을 맛입니다. 전무까지 하신 분이 100만 원이 없으시겠어요? 농담도 참.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존경받는 선배가 아니라 그저 밥값 잘 내는 호구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품위? 체면? 그건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나 부리는 사치였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가난보다 무서운 건 내가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내 미선 씨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화병이 도진되다 무릎 관절염까지 심해졌는데 우리는 예전처럼 대형 병원 특실은커녕 동네 작은 의원 한 번 가는 것도 망설여야 했습니다. 여보, 나 그냥 파스나 좀 붙이면 돼. 병원비 아깝게 왜 그래?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때 아내의 생일마다 명품 가방을 선물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아내의 아픈 다리에 발라줄 약값 몇천 원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가 부은 연금보험 중에 일부라도 살아있었다면 지금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구멍난 사업 자금을 메우려 모든 보험을 해지해버린 탓에 우리는 어떤 사고가 터져도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깡통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건 자식의 성공도 주변의 칭송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내 주머니에 든 땡전 한 푼이 노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유일한 보초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민센터에 가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알아봤습니다. 임원 출신인 제가 번호표를 뽑고 앉아 젊은 공무원 앞에서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구질구질하게 설명해야 하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국민연금이 300만 원이나 나오셔서 지원 대상이 안 되세요. 연금 액수만 보면 상위권이신데요? 공무원의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연금 300만 원. 남들은 평생을 부러워할 그 돈이 매달 들어오는데 우리는 왜 굶주리고 있을까요?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아들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한 채권 추심과 압류로 반토막이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저희 부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빚을 갚아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불어났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거실에 앉아 고지서를 분류하며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살얼음판 같은 평화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아들이 술에 취해 밤늦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요.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해야 하는데 수임료가 없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부부는 결국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손에 쥐어진 낡은 도장 하나. 그걸로 내 노후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자식의 늪으로 던져줄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 사고 칠 때마다 내가 해결해줘야지라며 매번 뒷수습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요. 그게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을 평생 불구가 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저는 환갑이 훌쩍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찾아와 개인회생 수임료를 달라고 울먹이던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식을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나가라. 이제 나한테는 넣어줄 돈은커녕 내가 먹을 약값도 없다. 뒤돌아서서 대문을 잠그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내 미선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이름으로 된 모든 신용대출과 아들의 보증,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전무이사 최연섭이 아니라 채무자 최연섭으로 줄을 서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 중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8년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진작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와 상담받았더라면 아파트까지 팔아가며 아들에게 돈을 쏟아붓는 미련한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연금 300만 원은 압류금지 전용 계좌를 만들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화려한 천안의 아파트를 떠나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낡은 빌라로 완전히 정착하는 과정은 매 순간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우울증에 걸려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피하다는 이유로 예전 친구들의 전화를 모두 차단했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든 걸 포기하고 바닥에 완전히 내려앉으니 역설적이게도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후배들의 골프 제안에 식은땀을 흘리며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전화 벨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오로지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300만 원. 거기서 채무 변제금 100만 원을 내고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으로 두 식구가 사는 게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품위를 버리니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백화점 지하 매장 대신 동네 재래시장 마감 시간을 공략하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아내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삶. 그 소박한 식탁 위에 앉아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굶지는 않으니까 다행이야. 그치? 아내가 툭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임원 시절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닐 때보다 시장표 5천 원짜리 덧신을 신고 아내와 공원을 산책하는 지금이 훨씬 더 숨쉬기 편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하면 노인들 연금을 빼먹을까 고민하는 사기꾼들과 효도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자식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 아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아들도 나중에 정신을 차릴 거라는 마지막 믿음을 안고서요.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과거의 허영심, 그리고 내 자식은 다르겠지라는 눈먼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산에 오르고 점심엔 근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강좌를 듣습니다. 저녁엔 연금 300만 원이 찍히는 통장을 확인하며 오늘 하루도 빚 독촉 없이 무사히 지나갔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자 잊고 지냈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아내의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걸 잃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짜 삶을 찾은 기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9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식 걱정, 노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그 화려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져보세요. 진짜 노후의 행복은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오로지 나와 내 배우자를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이 지옥 같은 3년을 보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안의 9억짜리 아파트에서 쫓기듯 나와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제가 지난 3년간 온몸으로 얻어맞으며 배운 뼈아픈 교훈들을 여러분께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운 나쁜 노인의 푸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주는 돈은 투자가 아니라 증발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때 그걸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건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부모의 구명조끼를 벗어 던져주는 꼴입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은 부모의 돈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부모의 돈에 의존하다가 함께 쓰러지더라고요. 자식에게 줄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연금보험 한 구좌라도 더 유지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게 가장 큰 효도를 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지금 당장 벗어던지세요. 임원 출신, 사장 출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회사를 나오는 순간 그 직함은 유통기한이 끝난 통조림과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골프 사고, 밥 사고 대접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 곁에 있는 건 당신이 존경할 만한 선배여서가 아니라 지갑을 잘 여는 호구이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돈이 없어지니 그렇게 깍듯하던 후배들이 제 전화를 스팸 처리하듯 피하더군요. 남의 시선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 정리를 하세요. 매달 나가는 불필요한 모임 회비, 품위 유지비만 아껴도 여러분의 연금은 훨씬 더 풍족해질 겁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을 철저하게 사수해야 합니다. 저처럼 아들 빚보증을 서거나 사업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빚쟁이들이 여러분의 통장을 압류하려 들 때 유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혹시 안심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금 수급 전용 계좌인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그 어떤 압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도 뒤늦게 이 계좌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십 년 부어온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을 해지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반드시 고장납니다. 그때 보험마저 없으면 여러분은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됩니다. 네 번째, 하우스 푸어에 덫에 걸리지 마세요. 9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집을 담보로 자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식 뒷바라지하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닙니다.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는 노후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집 규모를 일찍 줄이세요. 남들 보기 번듯한 집보다 매달 내 주머니에 꽂히는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금 300만 원이 작아 보이나요? 그 돈을 온전히 여러분 부부만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 어떤 부자 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돈이 사라지고 자식이 등을 돌려도 내 곁에서 마지막까지 된장찌개를 끓여줄 사람은 결국 내 아내, 내 남편뿐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야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전무이사 시절엔 바빠서 몰랐던 아내의 주름진 손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더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행복은 9억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니라 둘이서 150만 원으로도 웃으며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껍데기를 다 벗고 나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기로에 서 계신가요? 자식에게 돈을 보태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디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꼭 지켜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원 출신 부부가 연금 300만 원을 받고도 무너졌던 처절한 삶의 기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주는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증발된 자금이다. 연금은 반드시 압류금지 통장으로 보호하고 보험은 끝까지 유지하라. 남의 시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줄여 내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나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현실적이고 가슴에 남는 우리 시니어들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